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실 때 좀 차가 막히던가요? 예, 오늘 살짝 더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예, 다른 금요일보다. 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정치 현안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 급변침의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조금 더 일찍 이런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 말씀대로 여당의 그 원내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보호를 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거기서 조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던 며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강선우 후보자를 밀고 나갈 수 없었을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게 전체 의원의 문제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뭐 그런 추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윤희석 대변인님이 아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많아질 것 같다 해서 좋아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네. 네. 그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급변침의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론의 부담이 제일 컸겠죠. 예. 그러니까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과락이다. 뭐 김상국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쓴소리 하시더니 민주당 와서도 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여론도 그러니까 또 그날 오찬이 있었어요. 원로들하고 대통령이. 그날 근데 거기에서도 강선우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민심을 따라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1시 40분 정도에 끝났어요. 예. 오찬이. 예, 오찬이 1시 40분 정도에 끝나고 그 이후에 한 2시 정도에 아마 사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2시 반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사퇴하겠다 이렇게 타임라인이 요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시 47분에 본인이 올렸고 그거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민심을 제대로 우리가 청취를 하고 당에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려도 목소리도 좀 나왔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 네. 그 청문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예. 또 정령의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의 어떤 또 예산 갑질 문제도 나왔고 이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였다고 좀 보십니까? 정영애 전 장관의 어떤 뭐 폭로와 유사한 그런 글이 돌았던 것이 이번 월요일 아침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보좌진 갑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초선 의원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그랬단 말이야 하는 거. 거기에 또 하필이면 그 자리에 지금 후보로 지명된 거잖아요. 여가부 장관에. 네. 그리고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서의 답변 과정, 그 질문 과정 이런 것들도 다 공개되고 하니까 급속도로 여론이 악화된 걸로 보이고 이건 뭐 더 밝혀질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당 원내 지도부 내에서 강선 후보자 더 지키다가는 본인들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즉 더한 어떤 의원들도 있다. 갑질 관련해서. 네. 그게 이제 전체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전체로 퍼져서 이게 의원이라는 그 전체에 대한 어떤 공격성 그런 폭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저는 충분히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겠지만 이 결정적인 트리거 하나를 꼽는다면 김준일 평론가는 뭘 꼽으시겠어요? 뭐 여론의 부담이죠.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도 썰로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뭐 추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뭐 지도부나 이쪽의 갑질에 대해서 기사를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해요. 그 뭐 확인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뭐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글을 올렸지만은 이 갑질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2021년에 이제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의자가 없다고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당직자 조인트를 까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로 찬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갑질이죠. 제가 뭐 이거를 못하게 하려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치권이 다 반성 좀 해야 된다. 이게 같은 동료로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고 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이게 일단락 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제가 정부를 보니까 네. 이명박 정부부터 공교롭게도 일개 내각에서 다 3명씩 사퇴를 했더라고요. 자진 사퇴라든지 뭐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3명씩이었거든요. 아, 3명씩이었어요? 예, 전부 3명씩이었어요. 예, 근데 2명이면은 선방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게 좀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후보인 박찬대 의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뒤에 17분이라고 그래요.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 명심 논란이 일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참 우연인가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박찬대 후보는 이 강선우 후보 사퇴권으로 전당대회 구도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당심 55%를 차지하죠. 권리당원의 표에 대해서는 뒤집기가 좀 어렵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뭐 대의원 15%라든지 여론조사 30% 거기에서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강선우 후보자 이거 민심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17분 만에 딱 네. 글을 올렸잖아요. 이건 아 그래요. 후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요. 나 관두겠습니다 하면서 약간 치받은 느낌이 들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 몇 시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그런 어떤 트리거 형식의 발언을 했을 때 내부에 논의가 있는 것처럼 보인 후에 한 뭐 저녁 6시라든지 이쯤에 강선 후보가 뭔가를 발표를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바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권 내부 그리고 여권 내부 문제 어떤 갈등 양상 이게 좀 드러난 걸로 보이고 강선 후보자 그 글의 내용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그렇지 않은 분의 용어를 쓰고 또 보좌진에 대한 사과 없었습니다. 굉장히 행간의 의미가 깊어 보이는 그런 문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전당대회 기점으로 해서 전당대회 이후 여권 상황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좀 잘 보아야 할 지점이 몇 개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되게 민감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사 그 당일날 기사 몇 개가 삭제가 됐어요. 뭐 아마 이런 기사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는 뉴시스가 쓴 거였는데 원내 지도부와 이 상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사퇴와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했고 거기에서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좀 요구했다라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라고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뭐 원내 지도부라는 게 뭐 뻔하잖아요. 어쨌든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삭제됐어요. 예, 뭐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했겠죠. 또 하나는 이 사퇴하기 전에 정청래 박찬대에게도 얘기를 했다. 뭐 요런 기사도 하나가 있었는데 요것도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총무비 그러니까 한겨레가 보도한 건데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찾아가서 뭐 전화인지 찾아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퇴 대통령의 뜻이다. 사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부인을 했어요. 이건 한겨레는 대통령실에서 예, 부인을 그거는 했죠. 부인을 했는데 한겨레는 기사는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취재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도 그렇고 다 뭐 후보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나 아예 알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국민 여론은 어쨌든 한 6대 3 정도로 이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안 좋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3이라는 그 30이라는 그 덩어리는 상당수가 민주당 당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기로는 그럼 이게 정말로 박찬대 후보가 내려오라고 한 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약간의 이제 이견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보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려고 뭐 박찬대 후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박찬대가 얘기를 하니 거기에 따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사퇴할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미 다 얘기까지 갔는데 이거 쇼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또 당내에서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유불리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명심을 더 확실하게 파악한 거는 박찬대라는 거를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달랐어요. 두 후보가 이게 그 전당대회 구도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방금 지금 지지자들은 좀 많이 다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 저도 모르겠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은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이 55%에 지금 전체 전당대회에서 표를 행사하잖아요. 권리당원 내부에서는 좀 자기들끼리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강선우가 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그 우리 보호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우리 저는 윤희석 아는데요. 대변인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저희 당도 내부에 좀 더 유연하지 못한 어떤 여론의 흐름이 있어요. 당 내에서도 뭐 저희가 비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개헌과 탄핵과 관련해서 뭐 또 전모 씨 관련한 얘기들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강선 후보자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는 분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선 후보를 굉장히 감쌌어요. 곧 장관 되실 분.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중간에도 뭐 위로의 발언을 많이 했고 진영의 논리를 구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결론은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 운영의 논리를 설파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강선 후보가 그 논리에 따라서 조치가 된 건데 전당대회를 바라볼 때는 제가 볼 땐 썩 좋은 수는 아니었다. 그걸 뒤집으려고 한 거라고 저는 봤는데 민주당 내부도 저희 당과 똑같이 그런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양당에서 이 유연하지 않고 좀 뭔가 진영 논리에 갇힌 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또 기억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그동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빈 대통령의 결단이 많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자진 사퇴인가요? 대통령의 결단인가요? 아니 뭐 말씀하셨다시피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지명 철회 사실상 한 걸로 보이잖아요. 예전에 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석을 저 뭐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별로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지만은 어떻게든 정치권에서는 지명 철회는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좀 더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그동안 안 해오고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왔던 건데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나서 얘기 듣고 지명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진숙을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후보를 이렇게 지명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은 뭐 하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는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후보자의 낙마. 네. 한 후보자는 지명 철회, 네. 한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이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진수 후보자는 아마도 본인은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하고 상의해서 원하는 대로 해드렸다. 뭐 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겠죠. 저는 자진 사퇴 안 할 테니까 지명 철회하세요. 뭐 이렇게 됐겠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명예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게 많았을 걸로 보이고 네.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지명 철회가 만약에 되면 정치적인 상처가 훨씬 더 커질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도 만약에 자진 사퇴가 아니라면
여권 전체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많이 갈 가능성이 크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 그냥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래서 그 이 두 분의 이 처리가 다른 것도 두 분이 어떤 분들이냐, 한 분은 밖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여권 여당의 현직 의원이다.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딱 그 순리대로 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현역 의원 불패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자기들끼리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료 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굴 아는 처지에 낙마를 그동안 안 시켜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이제 이게 1호가 됨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회자가 되겠죠. 인사청문회 때마다 현역 의원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현역 불패였지만은 이제 1호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능이 하나가 있어요. 예,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예능이 있어요. 이게 뭐 개그맨 부부들은 코미디언 부부들은 이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절대 1호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징성이 될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진작에 깨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자격자인데 현역 의원이니까 이거 통과를 해? 이거는 자기들끼리의 그거죠. 봐주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뭔 말이야. 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선례가 이번에 된 거죠. 그렇죠. 의원 불패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역시 의원들은 훌륭해서 질 수가 없어. 청문회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반대 의미로 비꼬는 얘기잖아요. 이건 진작에 깨졌어야 한다는 걸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벌써 국회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들이 어디 갈 때도 보좌진들 운전하라고 있는 분은 뭐 따로 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정책 관련한 어떤 보좌하라고 있는 건데 운전시키고 하는 그런 갑질 없어졌고 그러니까 스스로 간다는 거죠. 수요 현장에도. 뭐 그동안 사적 신분을 시킨 거 불러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있었으니 그런 면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큰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짧게 이거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미투 막 있을 때 굉장히 어지러웠잖아요. 뭐 옛날 거 막 다 폭로되고 뭐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이거는 뭐 기획 미투다 막 이런 얘기까지 김어준 씨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게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이제 뭐 역사의 진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의 유불리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갑질로 인해서 그런 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뭐 긍정적인 소득이라고 봅니다. 예.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강 전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거 좀 당연한 건가요? 과한 건가요? 그래서 사안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럼 제소를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를 볼 때 의원들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죠. 방금 전 송원석 저희 비대위원장 케이스를 과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봤던 사람이고 예. 그런 거라 이제 다 그거를 감안을 해서 판단해 볼 때 꼭 그 경우를 적시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원들 갑질이라는 말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여야가 나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딱 집어서 윤리위원회에 옮기고 또 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거보다는 전체 의원들이 300분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뭐 전원회의 해서 결의를 한번 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겁니다. 오히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이 네. 승화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예, 이거 누가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누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냐. 그 돌을 든 사람이 해필이면은 뭐 더 심한 일을 한 사람이니 공감이 잘 안 되죠. 예. 두 후보자 낙마를 두고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 부분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인사 검증 시스템. 예, 검증 시스템이요. 검증 시스템은 좀 약간의 문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외부에서 많이 언론도 지적하고 야당에서 지적하듯이 이게 성남 라인이 장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공격의 빌미를 주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인사비서관 뭐 성남 라인이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메신저 역할을 네. 지금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 앞단에 있어서 강준욱 뭐 국민통합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추천을 하면은 그냥 무검증으로 된 거 아니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된 거냐 물론 인사 수석이 예전에 있었고 뭐 인사 기획비서관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게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책임 소재가 좀 명확하고 어떤 라인으로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에서도 사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직접 얘기는 못 하는데 조금 불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됩니다. 윤희석 대변인. 예,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권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일단 인수위 없이 출범을 했고 네. 또 6개월 가까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취임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인사라는 문제가 그렇긴 하지만 사적으로 공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로만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 구멍이 좀 뚫린 느낌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자. 이 정부 내에서 시스템도 한번 바꾸는 그런 작업해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명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건데 그 정보공개센터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직원들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거 공개해달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말단 직원까지 다 이름이 있고 이게 다 그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걸 안 해서 문제가 됐고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뭐 선임 행정관 이런 건데 나머지가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야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투명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증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검증도 이제 어떤 루트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냥 인사 비서관이 있으니까 인사 비서관이 알아서 하겠지. 뭐 민정수석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라인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는 좀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 아니면 대통령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번에 좀 어모기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비판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모기조라고 하는 거는 인사 강선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심의 소통 창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없습니까? 당에서도 그래서 약간의 얘기가 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는 못 하는데 지도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약간들의 불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이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강선우가 이렇게까지 조금 계속 논란이 될 줄은 좀 몰랐을 것 같아요. 초반하고 뒤에는 좀 잦아들 거라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더 커지고 이런 판단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교훈이 쓴 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지층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다 서포트만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다. 이거를 좀 교훈을 얻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역할 좀 항상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한 겁니다. 여권이 하나가 되는 거는 대선에서 승리한 그날 딱 거기서 끝이죠. 왜냐 우리나라는 단임제예요.
당선된 대통령은 다시 선거를 나가지 않아요. 딱 그 순간부터 여권 내에서는 또 다른 그 다음의 권력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 생길 거고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강성원 후보자 조금 더 먼저라도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권에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와의 어떤 조율 과정이 이 일주일 이상 더 길어진 기간 그것을 촉발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어떤 당대표가 여당의 대표로 있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도 많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또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상황이 8월 1일 전당대회라고 본단 말이죠. 박찬대냐 정청래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결론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 지점만 봐도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누가 당대표가 되고 여권의 세력이 어느 정도로 이 분화가 돼 있었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이 여권은 지금의 여권은 대통령과 당 내부에서의 또 어떤 큰 세력들의 뿌리가 달라서 앞으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계속 혁신위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데 정말 고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의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잘 되길 바랬어요. 안 되라고 한 건 아니고 잘 되길 바랬는데 안 될 게 뻔히 보이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한심하다. 그러니까 봉숭아학당이라는 표현이 다시 이제 막 쓰이게 국민의힘 계열이 이제 예전에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럴 때 이제 봉숭아학당 이런 거 막 많이 표현했거든. 중앙일보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이거를 통보를 했네 안 했네 그 의총에 이거 가지고 기사가 다 도배가 됐어요. 이게 딱 이게 지금 수준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졌는데 대선까지 지고 뭐 비상계엄도 하고 뭐 이랬는데 혁신 제로. 혁신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게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죠. 근데 결국은 차기 당대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권력이나 모든 뭐 어떤 선출된 권력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그 5대 요구안을 무마시키기 위해 혁신위를 억지로 띄우고 그런데 혁신위에서 다 이거 선임하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 또 이렇게 파열음 나고 윤희숙 나고 이게 그러니까 면피용이었어요. 애초부터 면피인데 그 면피조차 제대로 포장조차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혁신안 1호 계엄 탄핵에 대한 사죄 이 부분만이라도 좀 하자고 혁신위원장이 읍소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것마저도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걸 하게 되면 그 하나로 끝나지 않고 더한 것들 뭐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질까봐 아무래도 다음에 하자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 전모 씨 관련한 얘기가 거기에서부터 연원이 돼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함께 지적할 수 있겠죠. 네. 정치와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정치와이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경시사 3부 정치와이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찬탕과 반탕 구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제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안 함으로써 네. 뭐 과열된다거나 또는 대선 경선전처럼 극명하게 이 당이 좀 갈라지는 모습 거기까지는 안 갈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 안철수, 조경태 이 두 후보들은 굉장히 세게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계속 설파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좀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보여지는 김문수 후보나 또 장동혁 후보 네. 이런 분들이 또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거센 또 언사를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져서 관전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관전자가 됐겠죠.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방금 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이럴 거면은 전당대회 안 하는 게 낫다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러니까 윤 어게인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낸 걸로 봐서라도 지금 상황에 참 전당대회를 평화롭게 치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일견 맞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당 내부에서 해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윤 어게인이 더 하면은 그냥 윤 어게인 정당이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국민의힘은 아직 충분히 지지 않았다. 예. 더 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외면받고 계속 더 지지율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당이 나락으로 간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당원들이 못 참아서 이제 지지자들이 못 참아서 뭔가 했는데 그 혁신의 에너지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응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지자분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정권이었는데 지금 정권 교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며칠 전까지는 또 막 김문수가 뭐 하고 최고고 막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도 뭐 주장했던 분이고 막 하니까 이게 당이 좀 정돈이 안 돼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앞으로의 어떤 혁신을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봅니다. 예, 저는 김문수 후보가 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시 한번 그러면 김문수 대선 후보였고 김문수 당대표로 간판을 세워서 그러면 이제 당을 이끌고 그러면 뭐 그거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치르고 성적표 받아봐야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예. 이른감이 있지만은 지금 이 전망도 해주셨지만 이 당권의 향배 좀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룰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뭐 1차 컷오프를 5대5 민심 당시 5대5로 하겠다 이 정도인데 그래서 4명을 추린다는 거잖아요. 당대표 같은 경우에. 그래도 결국 8대2로 이제 가는 거고 물론 결선 투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려 나가다 보면 설령 결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른바 좀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관용적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결선에 무조건 한 명 올라갈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가깝고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이미 대선 후보를 했고 전국적 지명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분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김문수 후보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혼란하죠. 구주류라고 볼 수 있는 과거 이 친윤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와 융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자 부정선거와 윤핵에는 절대 안 되고 탄핵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해야 한다라는 세력과 모르겠다 그냥 있어 보자 하는 분들과 그리고 김문수 이렇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또 걱정입니다. 그러면 단일화라든가 이런 합정 연행으로 인해서 좀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단일화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를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유력한데 굳이 단일화를 미리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찬탄과 반탄으로 되어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김문수 장동혁이 단일화할 거냐? 거기도 또 아니거든요. 결이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를 옹립하려는 친윤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표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친윤들은 언더찐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김문수가 당권을 잡으면은 이거 다 징계할 거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막아야 된다. 약간 이런 기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이게 가장 유력한 세력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갑자기 이게 약간 소위 말하는 갑툭 튀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그룹들이 저는 이제 누군지도 대충 들었는데 몇몇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야 장동혁 어때?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언론 플레이로 띄우기 시작합니다. 장동혁 이렇게. 그래서 뭐 서정욱 변호사 나와가지고 장동혁이 지금 윤심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겠냐 실제 붙어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나와주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윤 쪽에서는. 근데 이게 구도가 이제 한동훈이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진우 의원이 출마한 것도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진우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또 약간 공천 받을 때와 그 이후에는 또 한동훈 쪽에도 좀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본인이 중립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친윤 쪽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차라리 김문수보다는 주진우가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이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김문수 후보 측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굶으신 분들이거든요. 예. 정치 룸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그럼 대거 이제 TK 쪽이나 이런 데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대거 내리꽂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친윤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천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까지 다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합종 연행이 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옛 구주류의 선택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주진우 의원까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구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분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장도혁 의원이 본인 뒤에 35명의 현역 의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과연 그게 맞느냐. 그 35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60명 가까운 구주류가 있다고 볼 때. 그럼 나머지 그럼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25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주진우 의원이 생각을 했다면 뭐 나름 논리는 갖췄으나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특정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고 봐요.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제 대선할 때처럼 한덕수 같은 사람을 지금 찾다 못 찾는 상황이어서 구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애매해졌다. 그런데 의총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원들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고 의원들이 과거처럼 무슨 당원들에게 지역에 있는 당원들에게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당심은 또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대선을 직전에 치렀던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여론의 관심은 인적 쇄신에도 참 모아지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나 장동혁 의원은 부정적이고 안철수, 조경태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인적 쇄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될 거였으면은 지금 됐어야죠.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정당의 구조와 이게 완전 대드락이에요. 그냥 교착 상태에서 한마디 차라리 그냥 완전히 윤 어게인 정당으로 가버리든지 그러면 뭐 분당을 하든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혁신으로 가서 반 어게인 그러니까 반 윤석열로 가고 이제 뭐 반구구연대가 힘을 얻던지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서로 내부에서 힘겨루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된다, 뭐 조경태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혁신의 칼을 뭐 인적 쇄신의 칼을 빼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몇몇을 출당 조치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 한두 명 가지고 되겠느냐, 막 이런 여론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각자의 생존 본능이 발동하고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신 제일 높다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는 가장 먼저 칼을 빼들 거는 한덕수 옹립하려는 인간들, 이 인간들 딱 징계하는 그거부터 저는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심이 인적 쇄신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비판적인 입장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집합된 의사잖아요. 그러면 저희처럼 매일 정치 뉴스 보고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의 생각과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어느 정도 관심 정도 보이는 분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거예요. 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가뜩이나 의원 수도 적은데 누가 누구를 정리한다는 말이냐. 이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야 정치 개혁 차원에서 대의를 얘기하면서 당장 출혈이 있더라도 뭘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걸 또 바라보는 당원 상당수는 지금 그럴 때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워야지 왜 한데 뭉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더 있는 게 이제 특검 수사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깊고 예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외부의 이 외력에 의해서라도 어느 정도 인적 청산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또 본인이 당했던 것을 갚는 차원에서라도 인적 청산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도 잇따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이분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뭐 표면적인 이유는 재판과 수사를 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 수사 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면서 재판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오면은 일방적으로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 좀 더 받아들여지고 재판부도 어쨌든 좀 우호적이었던 지기현 재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이 모독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들은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중받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자포자기다.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있다. 뭐 막 어마어마하게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은 이게 이첩이냐 인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제 막 딴지 걸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보다 못해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이첩이냐 인계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이쪽이 다 윤석열 측이.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옥중 메시지, 뭐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투쟁을 하신다고 봐요. 뭐 재판장에 안 나가는 것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고.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공감을 못 얻잖아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는 거죠. 그동안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엄 당시에 본인이 지시를 내렸던 부하라고 볼 수 있는 분들과 결론은 설전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지고 나는 지시를 안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런 대화들이 많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책임은 나 하나로 족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겠느냐. 그리고 변호인들도 상당히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인 걸로 보여요. 어제 윤곽근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법정에서 나와서 나가는 장면을 모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일단 영상 찍지 말라 하면서 하는 게 변호인도 사생활 있으니까 찍지 말라 이게 맞겠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변호인 전체가 지금 상당히 감정적으로 냉정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논평 좀 부탁드릴게요. 한미 간 2+2 통상회의 막판에 취소가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거 미국의 압박인가요? 어떻게? 대단한 결례고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야당에서 비판도 하는데 트럼프는 원래 동맹을 지금 쥐어짜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협상 카드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뭐 너희 백지 위임장 가져와라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져온 카드로는 말이 안 되니 우리 안 만나줄래? 저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게 조금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초당적으로 조금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일본하고 협상 과정 보세요. 트럼프가 그냥 알아서 막 다 고쳤잖아요. 그런 강한 미국 대통령과 맞서서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 입장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 협력 당연한 거고 다만 미국에서 주는 사인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결과에 대한 전망이 저는 어둡다고 일단은 봅니다. 일정 때문은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정치와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